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습니다. 지금은 57%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70%로 늘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라는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이죠. 만약에 대한민국 건국이 잘못되었다면 왜 대한민국에서 도지사를 하며 이제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까?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을 하시든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에 등원해서 이른바 아이동반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아이동반법이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어떤 여성과 남성 의원들 모두가 다 정치 참여하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단장한 명랑시사에서 만나볼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월요일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 개편과 함께 헬마우스 오창석 콤비를 일주일에 무려 3번이나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월수금 이렇게 만나볼 건데요. 네. 나는 이 개편 반댈세 이렇게 얘기하실 분보다는 찬성이야 라고 얘기하실 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번 괜찮으신가요? 세 분 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나요? 저 행복하죠. 두 분 콤비로.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승원 앵커께도 네. 편성 시간 확대를 축하를 먼저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은 7시 반으로 살짝 몇 달간 줄였다가 네. 다시 이제 8시로 돌아왔는데 30분 분량이 또 이제 생각보다는 부담이 좀 커요. 네, 늘어나는 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만큼 잘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발언 참 좋아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화려하죠. 이력이 신문기자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 당대표 사실은 대통령 빼고 다 해보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동안 안 해본 역할이 굳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의장 남았죠. 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의전서열 1위 대통령밖에 안 남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황이 좀 녹록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연초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서 이후에 쉽사리 지금 회복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긴 한데 네네. 아마 오늘 이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좀 공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제 공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제 계획을 잡고 있긴 할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까지만 어떻게든 끌고 가면.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반 이재명 연대 혹은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한번 좀 해볼 만하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입니다. 네, 출마 선언문 좀 봤는데요. 네네. 일단은 가장 먼저 내세운 게 이제 신복지와 이제 중산층 복귀 이건데요. 신복지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지옥고 앞글자만 따서 네. 이 지옥고를 없애겠습니다.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에 산다. 근데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내놓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 파악 정도가 됐었다고 볼 수가 있고 10년 전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습니다. 지금은 57%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70%로 다시 늘리겠습니다.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선언적인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네. 과연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헌법 개정이나 연선 강국, 신외교 사실 이게 국민들에게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낙연이 꿈꾸는 세상을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들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 남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NHK와 마이니치 신문에서 도쿄 특파원 출신 일본어에 능통한 지일파 출신이 대선 출마 선언했다. 근데 이게 이낙연 의원 지지자 중심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얘기를. 근데 일본 언론은 그런 거 굉장히 또 인터뷰를 꼭 하던가 아니면 반드시 기사를 하더라고요. 일본 언론의 특성상.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문재인 대통령 이제 취임 직전에도 반일 악당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에 그 사면론 꺼내 들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좀 주춤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뭐 TV 토론회도 주말 사이에 있었고 또 반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결선 투표 가기 전까지는 지금 반전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예, 뭐 네. 이게 말하자면 이제 1위 주자에 대해서 나머지 주자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반 이재명 연대 스크럼을 짜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 스크럼에 모두가 들어올지가 지금 좀 예측이 좀 안 되는 상황이고. 아직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대체로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행동이라는 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욕망과 연동이 되도록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완주가 목표거든요. 네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번 그 기수를 노린다기보다는 이제 차기를 노리는 이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일단은 자기를 최대 많이 노출시키고 자기 어젠다를 알리는 게 목적일 거란 말이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경선 시작하자마자 내놓은 그 어떤 전략이 굉장히 좀 의외인데 네. 일단은 친조국 진영의 이제 원래 자기 지지층을 규합하는 것과 동시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포용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공격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약간 감싸주는 듯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그 의도했었던 반 이재명 연대에 어느 정도의 균열이 가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추미애 전 장관도 아마도 경선 이후에 어떤 정치적 구상을 나름대로는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본다면 이 반 이재명 연대를 완전히 규합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좀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예측 저는 이제 힘들다.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 네. 차기를 꿈꾸는 자와 차기를 꿈꿀 수 없는 자.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차기를 꿈꿀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선에서 몇 등으로 완주하느냐, 박용진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알리느냐에 따라서 차기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 여기서 차기 구도는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3선 국회의원까지 열어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완주하고 싶은 의지가 가장 클 겁니다. 두 번째는 차기를 꿈꿀 수 없는 자들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953년생이에요. 이낙연 의원이 1952년생 한 살이 많아요. 정세균 전 총리는 1950년 3살이 많습니다. 대통령보다. 만약에 내년이 아니면 4년이 지나면 5년 후를 꿈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77세입니다. 그러니까 차기를 꿈꾸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를 꿈꾸는 자도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차기를 꿈꿀 수 없는 자도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 단일화를 한다 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면은 그 단일화된 사람 뽑아야지 라고 하는 건 시대 정신일 것인가. 민주당 지지자들도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민주정부가 다시 한 번 더 재창출되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꿈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누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날 것인가를 보고 네. 따질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만약에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흐름이 진짜 과연 바뀔 수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결국 이제 단일화를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인가, 나중에 결선 투표까지 가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제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난무한데 아직은 이른 시간입니다만 네. 오늘 예정대로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를 했고 전 총리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일단 네.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걸 기대를 하겠죠. 이게 이제 그렇겠죠. 신호탄이다. 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지금 나온 걸 보니까 뭐 별도로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후보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세균 후보로 이제 단일화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문제는 사실 이제 이런 식의 단일화 이벤트를 통해서 이걸 이제 컨벤션 효과를 가져가려면 일종의 이제 흥행 장치가 좀 필요한데 그렇죠. 이 둘의 만남에서 사실 흥행 장치를 걸려면 반전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광재로 단일화가 됐으면 반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별다른 반전 없이 그냥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면 예측대로. 네. 원래 이광재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본이 그렇게 이제 두꺼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탰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수준의 이제 지지율은 아니었는데 네. 다만 이제 정세균 후보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신호탄이 돼서 네. 나머지 후보들 뭐 최문순 지사라든지 뭐 양승조 지사라든지 네. 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보태져서 좀 눈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가 된다면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주말 사이에 TV 토론이나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조금 뭐 기사를 접하셨을 것 네, 같은데. 생방송을 봤습니다. 네. 생방송을 좀 보셨군요. 저도 이제 일부를 봤는데 아무래도 보통 이제 사람들은 본인들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1위를 공격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처럼 예상했던 대로 1위 이재명 도지사가 정말 안팎으로 공격을 받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소득 얘기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랬죠. 네. 지금 이제 SNS나 이런 걸 살펴보면 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읽는 책도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SNS에 보면 네. 기본소득이 안 되는 이유라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빠르게 공유가 되고 네,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소득 담론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네. 그리고 요즘 정치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지지자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논쟁에 그러니까 참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비판하겠다 이제 네. 이런 의지인데 네. 만약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어떤 얘기를 남겼냐면 기본소득이 첫 번째 공약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기본소득 안 되는 이유를 한참 공부하고 이걸 몰아섰다가 이게 대포 공약이 아닌 순간 이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금 기본소득 때문에 1등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도에서 네네. 보여주는 행정력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격하는데 참 공격할 거리가 마땅치 않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실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경기도 지자체 평가라든지 행정 이행률이라든지 뭐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굉장히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네네. 그래서 공격을 앞으로도 많이 받을 텐데 흔히 말하는 그전에 불거졌었던 경기도지사 선거라든지 뭐 도덕성이라든지 옥설이 이 정도 말고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건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네. 이제 흥행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반전 포인트라고 했는데 네네. 지금 오창석 평론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반전 하나 보여줬습니다. 계속 기본 시리즈를 강조해 왔는데 막상 본 게임 열리니까 그게 1번이 아닐 수도 있다. 1번 뒤집었죠, 공약은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이 네. 지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뭐 정세균 후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 말 바꾸기 아니냐 이제 그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가는 공격을 거죠. 네네. 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이제 국민 면접 보면서 역시 흥행을 위해서는 이 예측하지 않았던 방향의 어떤 그 반전이 필요하다. 네. 좀 다른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 게 네. 지금 이게 국민 면접을 뭐 굉장히 긴 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화제가 된 면접관은 결국에는 김혜영 전 김혜영 전 의원만 의원. 남았습니다. 네. 실제로 그 방송을 같이 본 다른 분들도 면접관 누가 있었는지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김혜영 전 의원만 기억에 굉장히 그렇죠. 강렬하게 남았고 존재감이 있었어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부각이 된 인물이 추미애 전 장관이었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하고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날카롭게 대립을 하는 모양을 그렇죠.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게 굉장히 기사화가 많이 되고 부각이 많이 됐는데 그럼 이제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는 뭐 이제 국민 면접과 관련된 면접관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뭐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네. 이런 분들을 이제 후보로 올렸다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었고 뭐 하자는 거냐라는 이제 지지층의 그 강렬한 어떤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의외성이 있어야 흥행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파고 들어오는 질문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후보들이 다시 날카롭게 받아치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의 주목도가 올라가고 그만큼 흥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당의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어떤 지지하는 후보의 진짜 실력을 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면 네. 꼭 좋은 소리만 들어야지만 그 사람이 부각되는 게 아니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날카롭게 받아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화제가 됐던 것처럼 어떤 다른 어떤 의외성의 모양새를 만들어낸다면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각자 들긴 뭐 했어요. 선명성을 드러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지금 보면은 그런데 좀 재밌었던 게 블라인드 면접이잖아요. 음성 면접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1위가 이낙연 후보였어요. 네. 역시 대변인 출신 이낙연 후보. 근데 그게 진짜 네. 블라인드였는지 잘 모르겠긴 하더라고요. 특성이 잘 드러나니까. 말투가 네, 서로 너무 다르고 네. 기본소득 얘기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아무리 바꿔도 이재명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블라인드긴 한데 어쨌든. 그죠? 이게 낮게 깔리는 보이스가 누가 봐도 이낙연 대표고. 귀로 들리는 네. 블라인드였다. 어쨌든 순위는 1위는 이낙연 후보였고 이재명 후보는 또 순위권에서 못 들었어요. 네. 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반전이죠. 네, 이게 이런 흥행 게 포인트. 재밌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5천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 면접관이 되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을 얼마나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요거로 이제 또 판가름 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1등 한다고 해서 본선을 직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른 후보들이 또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네. 여기서 만약에 이 결과가 중요했다면 1차 블라인드 면접에서 2등 했던 이광재 의원이 접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차 때도 이광재 의원이 3위, 이제 최종 순위에서 이광재 의원이 3위였는데 2위 만약에 최민수, 3위 이광재. 굉장히 유의미했다면 이광재 의원이 스스로 포기하고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할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정도 그냥 여기서는 요런 느낌이었다 정도. 이런 약간 재미적인 요소? 네, 이 정도? 네. 본선 가기 전에 뭐 전식 정도, 본 게임 치르기 전에 전식 정도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김혜영 의원이 진짜 확실히 화제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떠나서 이슈가 확실히 됐던 게 저도 주말께 오랜만에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도 부산에서 정치하다 보니까 김혜영을 말려달라는 문자를 그걸 왜 저한테? 역시 지역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김혜영이 어떻다, 김혜영 의원의 발언이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물론 대체적으로 기분 나쁘다였습니다만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 이게 중도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김혜영 정도가 면접관으로 등장하고 김혜영 정도의 불편한 이야기를 민주당이 지금 받아들이면서 경선을 치르고 있구나라는 것이 중도에게는 일단 메시지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코어 네.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분노를 자아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에게는 민주당이 그래도 욕먹어 가면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사인을 줘서 정말 그 결과적으로 나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당의 입장에서는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백신 말씀도 좀 드렸지만 미리 맞는 백신이 본선 가서 아무 준비 없이 뭐 말하자면 강력한 적군을 맞닥뜨렸을 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2021년 들어와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었던 이준석 돌풍의 핵심도 결국에는 기존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의 반전. 전혀 다른 의외성 여기서 온다는 거를 보면 경선 흥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가 좀 보이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요. 어쨌든 그럼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도를 끌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박영수 특별검사 여러분들 기억을 많이 하시죠?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하셨던 분. 그런데 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건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사건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네네. 처음에 사건이 나왔을 때는 이제 사기꾼 한 사람이 이제 사기 행각으로 출발을 했었던 게 수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거물급들의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 부장검사 압수수색부터 시작된 뉴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부장검사 네. 압수수색을 할 때만 해도 여론의 초점, 언론의 초점이 경찰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맞아요. 검찰을 압수수색하는 게 쉬워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초점이었는데 그걸 조금 들여다봤더니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나오고 네. 엄성섭 TV조선 앵커가 나오고 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김무성 전 대표의 형님 이분이 이제 사기당했다는 이제 피해자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뭐 포항과 이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네. 야권 정치인들이 뭐 거기에 이제 연루가 됐다느니 뭐 그 사람을 만났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박영수 특검까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보니까 이제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아서 이제 며칠 타고 다녔다. 그거를 본인도 인정을 한 상황이고 과메기 같은 이제 그 명절 선물을 또 두세 차례, 서너 차례 받은 적이 있다. 이것도 지금 인정을 한 상태인데 네. 이걸 인정해 놓고 이제 박영수 특검은 그 심각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정도의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고요. 렌트를 해서 사용한 그 포르쉐 차량에 대해서는 렌트 비용 250만 원을 나중에 이제 네, 렌트 변호사를 비용은 통해서 이제 지불했다. 지불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정적인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조승우 네. 씨가 주연했고 시즌 2까지 나왔는데 거기 시즌 1에 이제 유재명 씨가 이창준 검사로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남기냐면 모든 것은 밥 한 번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저도 기억나요. 네, 굉장히 밥 한 재밌게 번 봤던. 먹으면서 네. 이창준 검사가 어디 걸어가다가 시계인가 지갑을 오랫동안 봐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시계인가 지갑을 오랫동안 보는 걸 보고 그걸 나중에 선물해 줍니다. 그렇게 친분을 쌓아서 나중에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고 그걸 들어주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전형적인 첫 단계예요. 대개나 과메기를 선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받지 말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부담스러운 포르쉐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돈을 냈다고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렌트를 시작하게 해준 것은 그 수산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전개가 됐을지 모르고 두 번째 설령 진짜 대게와 과메기만 받았다고 끝났다 하더라도 같이 밥 먹고 사진 찍었을 때 그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이 수산업자는 다른 곳에 가서 나 박영수 특검이랑도 아는 사이야. 네, 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그렇죠. 일파만파 커지거든요. 네. 그 사람의 역량과 그 사람의 인맥을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게 악용돼서 지금 정관계, 언론계 다 퍼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저는 좀 거절했어야 되지 않은가. 이제 대개 과메기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거 주려면 결국은 주소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사건이 커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어디를 가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에 가보면 이번에도 한 봤습니다. 말씀 하셨어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벌써 한마디를 했는데 저는 이번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약을 친다. 약을 친다. 자진납세.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동훈 전 대변인을 통해서 이 김모 씨 이 사기꾼하고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다라고 본인이 알아서 밝혔습니다. 먼저 얘기했어요. 네, 지금 맞아요. 아직 기사화가 되기 전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은 관련된 기사들이 어렴풋이 나오고는 있었죠. 야권 유력 인사,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다라는 멘트들이 이미 기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공개되는 것도 개봉 박두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의 촉으로는 이걸 내가 먼저 가는 게 낫다. 그렇죠. 어떤 언론에 나고 그 이후에 해명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미리 치는 게 낫죠. 그래서 네. 모양을 먼저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이랑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뭐 특별히 다른 인연을 맺지는 않았고 나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핵심은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느냐. 정치를 하다 보면 지지자라고 하면서 만나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바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나도 억울할 수 있다. 억울할 수 있다. 그렇죠. 요렇게 뭐 요약할 수 누가 있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안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동될 수 있는지를 홍준표 의원의 페이북을 통해서 또 짐작해 볼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게시판에 계속 이제 꽂혀 있었어요. 윤세현 님이 이승원 씨 안녕하세요. 명랑시사가 새 단장했군요. 드디어 8시까지 하네요. 기쁩니다. 네. 이런 문자들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뭐라고 네. 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이 계속. 그렇네요. 네. 깐종마늘님. 근데 우리 모든 청취자께서 그 명랑시사 초반에 8시까지 할 때는 안 들으셨었는데. 어디 가셨다 오신 걸까요? 네, 깐종마님이 모든 것은 첫 번째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운 법. 그렇죠. 지금 이제 뇌물수수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0527번님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 원정대 이 조합이 제일 좋아요. 오, 응원합니다. 이렇게 눈썹까지 0527번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정대 오늘 마무리할게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야심차게 시작하는 뉴스 원정대 2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놀랍고 황당하고 또 재밌는 뉴스를 골라서 전달해 드릴게요. 바로 이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두 분 나오셨어요. 이한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현희 씨. 네네. 우리 맨날 봤어요, 어쨌든. 앞뒤 진행자들은 예, 예. 조건 실컷 맨날 봐야 돼요. 주 5일 보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또 계속 보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인연은 참 깊어요. 예, 제 아내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천만의 말씀 너무 막을 빨리 내려가지고 아이, 그러니까요. 좀 섭섭하죠. 아니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인수합병 됐다라고 생각하고 인수합병? 예. 어차피 뭐 제 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승원 씨랑 같이 하면은 네. 뭐 일이 항상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네. 그래가지고 또 좋은 기회가 네.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듣고 계실까요? 예, 네, 어디 지금 계시겠죠? 쫑긋 예, 듣고 예. 계실 거예요, 국장님이, 알겠습니다. 부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네. 찰떡호흡 기대해 보면서 첫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죠. 오늘 국회에 유모차를 밀고 출근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현경 캐스터 누구였죠? 네, 네. 지난달 초, 그러니까 저희 꼬마랑 같은 날 태어났더라고요. 이 얘기가 아, 튼튼이, 정말요? 예, 아. 튼튼이가 5월 8일 날 태어나서 지금 60일도 안 됐는데 59일 만에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했는데요. 네. 주인공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예방해서 네. 김상희 부의장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얼르는 모습이 맞아요, 사진이 맞아요. 공개가 네. 됐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임기 중에 출산한 국회의원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 1990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산할 즈음에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국회의원인데 19대의 장하나 전 의원 그리고 그렇죠.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 중에 출산을 했었고
이번에 산후조리를 하면서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을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 의원이. 뭐냐면 네. 국회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의장에는 의원,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보위원, 그밖에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의장이 허가한 사람만 국회 그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24개월 이하의 영아, 그러니까 네. 수유가 모유 수유가 필요한 경우에 국회 회의장에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동반, 그러니까 아이 동반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예. 지금 두 분도 아이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예, 저도 이제 30개월 아이가 30개월. 아 결혼하셨구나. 네. 몰랐어요. 이 칭찬인가요? 저는, 예. 진작하셨어요. 네. 30개월. 시작하셨어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어쨌든 직장에 영예인 의원들 직장에 출근을 아이를 데리고 한 거잖아요. 네. 이제 뭐 직업마다 약간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안고 직장에 나가는 거를 경험을 해보신 분 혹은 뭐 생각을 해보신 분 어떠세요, 두 분들은? 네. 경험은 못 해봤죠, 저는. 경험은 그렇죠. 못 예, 어떠신 예. 그러실 네.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이영경 캐스터님은 하셨을 것 네. 같은데요. 어때요?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밤샘 근무를 하면 꼬마를 데리고 방송을 가서 그 앞에 앉혀놓고 아. 방송을 종종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군요. 요즘에는 다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서 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양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맞아요. 예. 사실은 인생을 50일이나 60일만 사는 게 아니라 365일을 살잖아요. 그렇죠. 네. 365일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생기거든요. 네, 네. 아마 엄마 아빠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그렇겠죠. 네. 어떤 분들은 이걸 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용해인 의원이 지금 정치가 아니라 쇼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는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데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국회의장에 매일 데리고 오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65일 살다 보면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야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그러니까 있죠. 예, 네. 용해인 의원이 남편이 이제 육아휴직도 쓸 거고 친정어머니 찬스도 쓸 거다. 네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든 그런 때를 모든 얘기하는 직장인들이 다 아이를 그럼요. 갖는 사람들은 예. 항상 예외적인 케이스가 생기니까. 아니 네. 저는 쇼라고 하셨는데 좋은 쇼라고 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이게 데리고 국회에 간다는 이유가 어차피 뭐 직장 아니겠습니까? 네. 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국회의원, 이 국회의 또 권위로 이 둘러싸인 이 문턱들이 계속 좀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자전거 탔다고 뉴스 나고 그게 뉴스에 날 일입니까? 예? 그거 뉴스 왜 납니까 사실? 예. 그리고 자전거보다 지금 아이가 더 중요한 건데. 그렇죠. 네. 그 맹인 안내견 뭐 네, 네. 이런 그렇죠. 것도 사실 거부를 네. 당했었다가 이제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죠. 이걸 쇼라고 너무 폄하하기보다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용해인 의원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다.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실제 뭐 워킹맘들의 육아 현실 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흔히 아이를 이제 데리고 국회 본회의장 가서 거기서 이제 찬반 투표하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럼요. 우리 외신에서 예, 예.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문턱을 사회보다 미리 낮춰야 되는 건데 사회가 낮춰놓으면 국회가 좀 뒤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문턱들이 계속해서 지금 젊은 층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좀 엄청.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당연한 이 시대의 흐름과 네.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사실 좀 어르신들,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국회의원분들이 이런 거 굉장히 좀 싫어하시잖아요. 그게 권위란 이유로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은 그런 문화를 꼰대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꼰대 문화들이 슬슬 사라져야 되죠. 사실 국회라는 게 사실 국민의 대표지 뭐 권위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네, 용해인 의원의 이야기도 되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이제 국회에 수유실하고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유실에. 예, 왜냐하면 보좌관이 사실은 계약직이나 다름없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지만 금세 또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기도 어렵고 또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한다는 건 약간 어불성설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회가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연령이 아이를 데리고 국회 회의장에 그럴 올 나이가 일이 별로 아니었죠. 없지 않았나 네. 이런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왜 엄마만 아이 데리고 그 회의장에 들어옵니까? 아빠가 아빠도 아이 데려올 수 데리고 있죠. 들어올 수 네. 있잖아요. 대찬성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MIT 교수님이 네. 자신의 그 대학원생이 9개월이었어요, 아기가. 네네. 그래서 본인이 육아 아기 침대를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왜 샀냐고 물어봤더니 9개월 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대학원생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네. 최고의 사치를 부려봤다. 네, 그래서 학생이 연구에 매진하는 동안 나는 학생은 안심할 수 있고 나는 허락하에 아기랑 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맞아요. 외국에서 예. 이제 교수님들이 그 앞에 학생의 아이를 이제 들고 맞아요. 예, 강의하는 쌍둥이. 그런 장면들 예, 많이 봤죠. 아니 네. 근데 확실히 이 워킹맘들의 육아의 현실이 저도 이번에 좀 느꼈거든요. 사실 저희 아내가 이번에 퇴사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육아를 하면서 너무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회사 내에서 알게 모르게 뭐 업무 그렇죠. 배제라든가 뭐 업무 평가에 있어서 점수를 좀 낮게 준다든가 이런 고질병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예, 까발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이런 네. 육아에 대한 안 좋은 이 현실들 이런 걸 좀 바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용혜은 의원에게 화이팅 네, 네. 한번 외쳐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요즘 생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아마 이 뉴스 보신 분들 많은데 편의점에서 우리 자주 보는 생수 중에 삼다수 있잖아요. 1등이에요, 아유, 계속. 네, 최고죠. 계속 예. 1등입니까? 네네. 네. 네. 직원들이 빼돌렸다고 하는데 이영경 캐스터 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다수가 지난달 초에 직원들이 삼다수를 빼돌리는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부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아, 내부 고발? 두 주 동안 제주도 개발공사에서 삼다수를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개발공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무단 반출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직원이 6명이었어요. 보면 생산직 3명, 물류직 1명, 설비자재팀 1명, 사회공헌팀 1명 이렇게 6명이 관련돼 있어서 4명은 지금 직위 해제를 했고 2명은 직위 해제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들이 빼돌린 게 올해 3번이고요. 2리터 기준으로 6,912병, 돈으로 치면 한 400만 원 상당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 상당. 네. 네. 이 물이 사실 이제 부피 무게도 있어가지고 엄청 무겁죠. 네,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빼돌렸을까요? 아니 저는 이거 가서 마트에서 절대 안 사오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저희 무거워서.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지하로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네. 들고 올라가야 돼요? 예, 들고 올라가야 돼서 물 이거 진짜 빼돌리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 삼다수 생산 과정에서 잘못된 제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삼다수 불량품을 폐기하지 않고 네.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또 일부 생산된 삼다수 중에 네. 일부에 대해서 QR 코드를 찍지 않고 남겨뒀다가 아 그렇게. 예, 무단으로 좀 방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쓰이고 어떻게 됐는지를 이게 아직은? 구분이 안 간다. 어. 예, 이 상황이 좀 더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 생수가 이제 어쨌든 빼돌린 거는 지금 드러난 것 같고 그렇죠. 이거 어디에 그러면은 이익을 챙긴 걸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요. 경찰 수사를 해봐야 얼마나 오랫동안 빼돌렸는지 그리고 네. 빼돌려서 어디다 썼는지를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조차로 파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직군을 좀 보면 생산직 3명에 물류직은 유통이잖아요. 네네네. 설비자재팀 1명, 그러니까 설비자재팀은 제 생각에 QR코드를 안 붙이고 내보내는데 관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회공헌팀 그렇죠. 1명 이러면 어딘가 이 물량이 갔을 텐데 네. 물량을 처리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외부 사람이 이 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QR코드를 찍으면 다 확인이 되는데 안 찍고 내보냈으니까 확인할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제주도 개발공사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더 큰 문제예요. 그리고 네. 워낙 사람들이 이제 편의상 가면 보는 게 삼다수인데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됐던 네. 이슈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제주도 가면 삼다수가 더 싸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 실제 더 싼가요? 서울보다 굉장히 싸더라고요. 아, 그 물류 때문에 비용, 그런가 유통비용 봐요. 물류 때문인가? 때문에. 뭐 여기 생활 팁 하나 드렸습니다. 네. 우리 네네.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 소식에. 제주도 아니 근데 이거 가니까 너무 싸더라. 어처구니 없잖아요. 근데 이거 좀- 몰랐다는 게 더 그런 거죠. 직원들이 네. 눈치를 채서 내부 고발을 했을 정도면 네. 좀 오래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6명이 400만 원 상당의 생수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 아, 무대 두당 650 정도 어떻게든 65만 원 정도네. 65만 원. 예, 네.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 아, 어쨌든 이 6명에서 제발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올까봐 참 이런 뉴스 볼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이슈 주식 투자 관련된 사건이네요. 네. 아, 생각나요. 황현 씨가 예전에 주식을 조금 했었던가요? 네. 요즘도 하세요? 아. 네, 어떤가요? 저는 뭐 물어보면 안 투자는- 되는 거였나요? 아닙니다. 투자는 생활이라고. 아, 투자는 아, 생활이다. 예, 예. 전 늘 하고 있고 네. 예전에 늘- 이 질문 했을 때 좀 화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좀 주가가 하락할 때였나? 지금 웃고 있잖아요. 아, 지금 웃고 있군요. 아, 그때 코로나19 때 눈치챘어,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19 시작 때는 굉장히 좀 폭락을 그렇죠. 했었던 맞아요, 맞아요. 시기인데 지금 뭐 거의 뭐 회복을 하고 회복을 하고. 예, 뭐 50% 이상 어, 예, 그렇군요. 수익이 나는 걸로. 아니 뭐 전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종합 지수가 지수가. 종합 지수를 말씀드린 예. 겁니다. 네, 예, 예. 본인 얘기 아니다. 네, 제 얘기 아닙니다. 예. 이영경 캐스터는 어떻습니까? 주식 아니요, 투자 좀 전 하십니까? 저희 집에 저런 남자분이랑 제가 살고 있어가지고요. 예, 저런 남자라니요? 여보세요. 투자가 일상인 분. 네, 네, 아. 투자가 일상이고 생활이신 분과 제가 살고 그래요? 있어가지고. 근데 혹시 황현희 씨는 그 주식 계좌를 아내한테 공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 공개합니다. 저희 네. 남편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 제가 아, 잘 비밀이에요? 그거는 많이 잃었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마음 편히 받아들이시면 네, 좋을 것 안 같아요. 보는 게 몸에 안 보는 좋겠군요. 게 해롭지 네. 않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SNS에서 이제 주식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 고수 아줌마라고 불리는 30대 여성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2018년에 이분이 저점에 매수하고 최고점에 파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본인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단 하루도 잃지 않는 투자자이다. 손절매는 없다. 이분이 이게 모토였어요. 근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투자금을 자기한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에서 10%가량을 매달 하하. 1년이 아니라 매달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했는데 이분 강의가 되게 유명해서 시간당 330만 원이래요. 시간당이요? 네, 시간당 330만 원 정도. 아. 다섯 시간짜리 5시간짜리? 강의가 330만 원 받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뛰어난 투자가로 알려졌는데 뭐 스포츠카 타고 명품 들고 이런 사진이 이제 인스타에 올라왔었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분을 지켜보던 한 유튜버 분이 왜 월별 수익만 공개를 하고 계좌를 안 보여줘?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계좌를 왜 안 보여주냐? 실제로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보여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월달 일인데 7월 2일 날 이분 강연을 도와주는 스태프가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통장을 찍어서 공개를 했는데 네. 오. 마이너스 17억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알고 그 투자자분들의 마이너스 돈을 예. 네. 그리고 그 그래프 이제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판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신의 영역이에요, 예. 그거는. 네. 본인도 신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도 네.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거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전문가분들끼리 그러니까 보통 이게 투자 전문가분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 제가 한번 많이 들어본 적이 제가 요즘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네네. 그분들이 주로 자주 하는 말이 계좌 까라는 거예요. 너 계좌 까봐. 그게 인증을 기본이다.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게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제가 개그맨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사업 한 번 안 해보고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네. 사기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10%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거의 무슨 프리패스처럼 사용되는 용어인데 10%의 수익률이 보장이 됩니다라고 하면 거의 다 사기더라고요. 이게 일단 월 무조건 10%잖아요. 예. 월 10%니까. 월 10%면 1억 맡기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의심스러워요. 말이 안 되는 투자. 이런 네. 투자라면 왜 합니까? 가족들한테 알려줘서 가족들에게 하게끔 만들어야지 남한테 왜 알려줘요? 이거는 이 좋은 정보를.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부만 드러나고 있는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피해액이 100억이 넘는다는 추정이 지금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다고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 달아봤고요. 뉴스 원정대 오늘 2 시간이죠. 명랑 퀴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앞에 그 뉴스 원정대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문제를 드립니다. 최근 이것을 놓고 허위 과장 광고가 넘친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이것을 판매하는 수입 명품 회사에서는 충격 완화 장치가 달려있다고 광고를 했지만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국내 브랜드에서는 북유럽 디자인 컨셉트를 노르웨이에서 생산한 것으로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 이것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인데요. 네. 황현 씨가 보기를 좀 주시죠. 제가 방금 전에 사기를 한 번도 안 당했다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네요. 이거 보니까 저도 저 이거 당했습니까? 요거예요? 예, 이건 것 같아요. 요거, 예. 아, 이거구나. 예, 자 객관식 1번 지게차, 2번 다 함께 차차차, 3번 포장마차, 4번 유모차입니다. 예. 어떻게 좀 너무 청취자분들의 수치를 낮춰주는 객관식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네, 네네. 지게차부터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 이영은 캐스터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객관식 4가지 중에 네. 정답이다 싶은 거 저희들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 화이팅! 6067번님, 박용기님, 현희 형, 방송 퇴근할 때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또 환영 문자를 주셨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원래 네네. 자리로 돌아왔어요. 환영하고요. 새롭게 선보인 뉴스 원정대 2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퀴즈 다시 한번 드릴까요? 최근에 과장 광고, 허위 광고가 넘친다라는 이것을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이것을 판매하는 수입 명품 회사에서 충격 완화 장치가 달려있다고 광고했지만 거짓말이었다고 하죠.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샵 0951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조금 전에 저희들 용해인 의원 아이 동반 출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7710번님이 아이를 동반해서 국회에 출근한다는 게 뉴스거리가 되는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저출산 걱정하면서 법안을 연구하기 전에 마음을 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1707번님. 어린이집 종일반처럼 초등학교까지 제도를 만들면 저출산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네,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들으시면서요. 저희는 3부에 가 있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 퀴즈 드렸잖아요. 바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4번 유모차였어요. 네. 왜 이렇게 빨리 말하냐고요? 네. 빨리 말하는 게 좀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 3분을 뽑았는데 5485번님, 5909번님, 0058번님 총 3분께 녹용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요. 여러분께 녹용즙을 팍팍 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4부에서는요. 잠시 알려드릴 게 있는데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사회를 이야기하는 말하는 대로 코너인데요. 새로 시작하는 코너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의견,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으로 조금 이따 4부에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중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저임금 적정 금액은 얼마인지 혹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보내주세요. TBS 유튜브 채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시간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말 하면도 저희 딸이 싫어할 것 같은데 저희 여식이 네. 그 이랑디라고 부르거든요. 이랑. 예, 이성원, 네. 명랑, 네. 우리 방송의 랑, 이랑디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요? 너무 탁월하시고 네. 너무 지적이신데 네. 아빠가 진짜 너무 그렇다. 그래, 안경 오늘 혹시 보이시는 라디오에서는 제 안경도 바꾸고 지금 보여요. 예, 약간 좀 꽃단장도 하고 어떻게든지 3부 첫 번째 시청률을 올리겠다. 정치율과 시청률을 동시에 올리시겠다.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네. 바깥에 또 신장식 변호사님 계시니까 네, 든든하네요. 네. 오늘 참 예.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경 바뀐 거 제가 바로 알아봤어요. 뭔가 조금 비싸 보이긴 하는데요. 네. 안경 비싼 건 아니고 최대한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네. 위해서. 예. 네, 따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사건도 늘 이제 우리 맞습니다. 그 승재원 위원님 만날 때마다 심각한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30대 남성이 실종됐다가 네네.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예. 경찰은 친형을 긴급 네네. 체포했죠. 어떤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게 처음에는 실종 신고가 되었는 거예요. 실종 신고가 됐는데 지난 28일 네. 이제 새벽 2시 50분쯤에 이제 친형 A 씨가 동생이 영화관을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갔다. 네. 그런데 귀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날 그러니까 28일 오전 2시니까 건전날 27일이죠. 네. 오후 3시쯤에 집을 나가서 7시쯤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라고 했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실종 아동 관련된 법령을 보면 이게 장애인들이 실종되면 이게 굉장히 긴급한 그렇죠. 그런 어떤 네네. 내용이라서 아마 경찰은 그날 바로 모든 그 자원을 다 동원을 했고 네. 이게 사실 돌아오시기를 진짜 바랬는데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튿날 그 동생이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고 여기서 이제 형이 긴급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이 언론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 사망한 이제 B 씨는 결혼한 형의 가족과 함께 살고 네, 있었다고 네. 하죠. 네, 네. 따로 산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었다고 예.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이 왜 형을 긴급 체포했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네네. 네. 사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게 오후 3시에 이제 나갔고 집을 나가서 7시쯤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는데 아까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영화관 가는 장소는 동대문구였어요. 영화관은 근데 동대문. 그 자전거가 발견된 것은 얼지로. 좀 거리가 있네요. 꽤나 되죠. 네. 예, 얼지로 하고 그렇죠. 동대문. 동대문 그리고 사실 그 마지막 통화하고 두절됐다는 그 시간에 CCTV에 폐사회로에 이 친형과 지금 그 사망한 동생이 같이 있었다라는 게 그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의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확인했는 게 이제 그 강동대교에서 약 1km 북단으로 올라가면 네. 왕숙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동생하고 같이 갔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히고 네. 찍히고 난 다음에 이제 형이 다른 차를 타고 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첫 번째 경찰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까 이 동생이 지적 장애인이에요. 2급 지적 장애인인데 사실 뭐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특별한 뭐 지장은 없습니다. 이제 굉장히 능숙하고 이제 현란한 일을 못할 따름이지 그냥 일상생활에는 일상적인 전혀 일은. 문제가 네, 없는 상황인데 네. 이제 그런 어떤 왕숙천까지 올라가니까 혹시 동생을 감금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에 그 인신의 자유를 박탈시키고 그 장소에 머무르겠는 거 네네. 아니냐라고 해서 첫 번째는 감금으로 긴급 체포를 먼저 합니다. 처음에 긴급 체포할 예. 때는. 예.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형이 7시쯤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했으나 CCTV를 본 결과 그 시간대 같이 있었다라는 게 네네. 이제 CCTV를 통해서 목격이 됐고 그리고 처음에 긴급 체포할 때는 감금이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바뀌었다고 해요. 네네. 혐의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계속? 이게 이제 감금에서 이제 유기로 바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동생이 죽음으로 발견 안 됐으면 어디에 갇혀 있겠지라는 걸로 감금으로 유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동생이 사망한 상태로 그렇죠. 죽음인 상태로 이제 오니까 네.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법령 중에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네. 게 있는데 네. 뭐 이건 형법도 똑같습니다. 이제 같이 아까 우리 저 이랑디가 말씀 주셨다시피 같은 집에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동생을 형이 돌봐야 되는 여부조자로서의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동생을 어디에 버렸다. 그러니까 한강 쪽에 버리고 왔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유기죄로 이제 감금에서 유기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망했는 사건 때문에 어디에 가두어 뒀겠지 그게 아니라 사망했으니까 버렸겠지라고 이제 유기로 나오는데 사실 이 뒤에 이제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시청자나 청취자들께서는 아니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죄명이 바뀌면 좀 더 강력한 범죄로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왜 사실 6기 정도에 머물지 예, 머무르게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구속영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일단 이 형을 일단 잡아야 되는 거니까 구속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려운 죄명으로 가면 형사소송법 70조에 범죄 사실의 소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의 소명이 되어야 이게 첫 번째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가장 확실하게 마지막 장소에 동생을 놓고 왔는 건 확실하고 그 형이 다른 차를 타고 왔는 것까지는 CCTV가 확인되니까 분명히 그 동생을 내버려 두고 왔다는 건 확실하다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 쪽에서는 뒤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일단 가장 명확한 이제 사유로 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왜냐하면 인신 구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예, 예. 급하니까. 필요하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연이 있어 보여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됐고, 네네. 뭐 유산이 남아 있고 등등 해서 이게 범행에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것이나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4년 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방금 우리 저 네.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 부모님. 사망을 하시고 이게 유산을 한 40억 정도 40억 정도. 예, 40억 정도 남기는데 이게
그냥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유산은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법정 상속이라 그래가 바로 옵니다. 네네. 그러면 건물을 하나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받는가 하면 형과 동생이 똑같이 받아요. 지금 제가 50대 50으로. 예. 네. 이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어머니가 이거는 안 나와 있어요. 언론에 제가 다 찾아봤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1.5대 1대 1 이렇게 네네네. 비율로 나가는데 네. 만약에 없다면 1대 1이니까 직계 비속이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원칙적으로 엄마 아빠가 같이 사망했을 수가 있겠구나. 지금 부모가 교통사고로. 예, 같이 사냥중이니까. 사망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대로. 50대 50으로 이제 받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건물 하나가 딱 이제 50대 50으로 왔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거 팔자 이래요. 이게 재산 분할인데 팔아서 우리 나누어 가지자라고 하는데 한쪽 당사자가 이거 안 받아주면 건물 안 팔리게 되는 거거든요. 팔 수가 없다. 예, 예. 그래서 보통 상속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제 상속 재산 분쟁이 발생하고 지금도 사실 상속 분할 때문에 분쟁 상태에 있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간단하게 예를 들어 40억 원이 현금으로 있었으면 아주 깔끔하게 그냥 네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부동산이나 뭐 그렇죠. 땅이나 이런 여러 것들을 가지로 갖고 이제 있을 수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형태니까 그것을 정확히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형제간이나 뭐 자매간에 네네. 충분히 생길 수 있었고 예, 예.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은 아닌가 그런 추정 지금 보도들이. 예, 동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망한 동생이 직접 장애가 있어서 네네. 이것도 뭐 후견 종류가 워낙 많은데 제가 이게 성년 후견인지 한정 후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히 옛날에 검치산 한정치산 네네. 말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완전히 사물의 변별 능력이 없으면 성년 후견을 하는 거고 그게 조금 미약하면 한정 후견을 하는 건데 네. 여하튼 가정법원이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후견인이 되어라. 여기서는 아마 외삼촌이 1차적으로 후견인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후견인이 조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후견인이 바뀌는 것도 가정법원이 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견인이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940조 근저리에서 민법에 나와 있는데 그게 그 후견 그냥 피후견인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바꾸었다면 분명히 그 동생의 복리를 위해서 바꾸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허락까지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게 바뀐 게 뭐 그렇게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동생 지금 사망하신 그분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법정 대리인이 바뀐다면 그 당사자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동생분의 입장이 있었겠죠.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외삼촌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자체가 특별히 이번 어떤 범행과 관련성은 저는 없다라고 관련성은 보는 죠. 없다고 왜냐하면 본다. 이 동생을 위해서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했고 네. 후견인이 바뀌는 것도 가정법원이 개입을 해요. 네. 그래서 가정법원이 개입할 때 후견인 바뀌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동생의 복리거든요. 그래 복리 때문에 바뀌어졌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바뀌었는지는 조금 더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독자들이 이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형이 동생을 살해했을 가능성, 극단적으로 그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경찰도 이 부분은 분명히 열어놓고 바뀔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살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범행의 동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건 분명히 동기는 존재를 해요. 40억이라는 재산 분할이라는 그 점이 분명히 일정 부분 개입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가능성. 이게 첫 번째고 네. 네. 두 번째는 마지막 순간에 그 동생을 만났는 장소가 아까 그 왕숙천이라는 네네. 곳이고 그 장소에서 형은 다른 차를 바꾸어 타고 왔다면 뭔가 비정상적인 그러네요. 모습이 차를 보이니까 바꾼 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예, 네. 그 부분도 이상하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까지 동생이 실종했다라고 진술한 형의 진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은 분명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거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7시쯤 마지막에 통화한 뒤에 연락 네. 두절이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뭔가 계속 꼬이는 그렇죠. 상황이. 뭐 내면적으로 갈등이 없었다면 굳이 동생 실종 신고에 각색에 각색을 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네. 아까 잠깐 언급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이제 지적 장애나 어떤 장애인,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범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중 처벌이 가능한 거죠. 이게 양형 기준에 네. 뭐 이제 그러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직접 가중한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따로 별도로 따로. 죄명을 만들었고 네네. 양형 기준에 그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면 형이 다 올라가도록 가중양형인자로 만들었는데 오늘 뭐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꼭 그 청취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에 대한 통념을 바꿔야 돼요. 저희 여식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꿀먹은 벙어리라고 실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화를 내면서 예전에 속담처럼 많이 쓰던 예, 거였는데. 네. 아빠는 그러면 겨울에 끼는 장갑을 벙어리 장갑이라고 그러지라고 저를 굉장히 질책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네, 그렇게 네. 얘기하지 않는다. 손모아 장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손모아 장갑. 네. 이 통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이 원칙적인 단어고 우리가 비장애인이 되는 그런 어떤 사회 통념을 바꾸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공생하고 상생하고 같이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이게 어떤 처벌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마 CCTV가 확보되면 많은 것들을 또 이제 그 경찰에서 밝히겠지만 가장 시급한 상황이 지금 어떤 증거인가요? 가장 보시기에?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에 왕숙천에서 지금 강동대교 남단까지는 1km 정도가 되는데 1km. 네. 그 사이에 CCTV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물적 시설을 조금 확보를 해서 네. 그 경우에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원래 저희들이 부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구냐, 네네. 언제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1차 부검 소견으로는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1차는 예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누군지는 아는 거니까 언제 죽었는지 왜냐하면 사망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알리바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사망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 사실상 사망의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사망의 애모라 그러죠. 범죄 수법이 드러날 수 있으면 네. 그 부분을 조금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네. 넘어가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 유력 후보들의 대권 도전 선언이 이어지고 있죠. 과연 국민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대권 주자 1, 2위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각 이제 정치 참여 선언, 대권 출마를 선언했어요. 6월 말과 7월 초에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선언을 하고 나면은 뭔가 방향이 조금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이후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오늘 주요하게 말씀드릴 조사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TBS 의뢰로 이제 KSOI가 7월 2일, 3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네.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리서치에서 네. 전국 1,000명. TBS, KBS, KSOI 조사는 ARS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글로벌 리서치가 6월 30일에서 7월 2일 한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네. 그 차이를 감안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 차이가 왜 어떤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가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BS, KSOI 조사에서 보면은 전체 이제 적합도에서는 윤 전 총장이 지난 조사 전주 조사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31.4% 나왔고요. 네. 이재명 지사는 1.9%포인트 상승한 30.3 30.3.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네. 글로벌 리서치 조사에서는 네. 전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지사 26.5, 네. 윤석열 총장 25.0 25.0. 예, 그렇게 나왔고요. 이게 진보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군에서 이재명 지사는 34.7, 네. 범야권에서는 26, 윤석열 전 총장 26.3. 방금 말씀드린 건 글로벌 리서치 조사였고요. 말씀 나온 참에 이제 하나 더 네.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궁금하신 거는 1대1 대결인데. 네네. 1대1 양자 대결인데. 대결. 그렇죠. 네. 이재명 대 윤석열. 이제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는 이재명 지사 44.7, 윤석열 전 총장 36.7 이렇게 나왔고요. 옵션을 하나 또 붙인 조사가 있어요. 글로벌 리서치 보면은 네. 이재명 지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전 총장은 제3정당 혹은 무소속, 즉 이제 국민의힘 말을 타지 않았을 경우죠. 네네. 그랬을 경우 이재명 지사 42.3, 네. 윤 전 총장 29.8, 국민의힘 후보 9.5.
9.5요? 네, 9.5. 어떻게든 간에 국민의힘 현 지형을 봤을 때 누가 됐든 간에 국민의힘 간판만 다는 그 자체로도 10%는 나온다. 그렇게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다른 기관 이제 언론평들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까지 봤을 때 네. 이제 윤 전 총장 지난 29일 이재명 지사 7월 1일 하셨는데 각각 정치 참여선 출마선 하셨는데 네. 두 분 다 이렇게 평행이론 비슷하게 평행이론? 네. 출마선을 하면서 이제 좀 누려야 되는데 네. 윤 전 총장은 그날 저녁에 뭐 이동훈 1호 인사라고 하는 이동훈 전 대변인 네. 이제 수뢰 의혹으로 네, 네. 이제 있고 그 다음 날 뭐 줄리 논쟁 네. 또 이제 결정판에 이제 금요일 이게 장모 네, 네. 1심 재판 났고요. 국정구속까지. 그렇죠. 네. 이제 이재명 지사도 좀 광폭 행보는 보였어요. 이렇게 출마선을 하면서 좀 출마선언도 좀 색달랐다 그런 평가도 있었고 이제 안동 고향인 안동에서 이제 호남 이제 메시지도 좀 깔끔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역시나 이제 형수 관련한 네, 네. 그 논란에서 이제 좀 죄송하다. 인격적으로 제가 좀 뭐 부족했다. 그것도 여배우 논쟁. 근데 두 분 다 빅2답게 관심도 모으고 이제 그 다른 파장이 네. 드디어 이제 2022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구나 했는데 그 출발만큼 좀 효과는 좀 누리지는 못했다. 두 분 모두. 두 분 다. 근데 굳이 하자면 이제 네. 윤 전 총장은 조금 이른바 악성 네. 특히 이제 재판 관련된 거는 좀 나름대로 그 임팩트가 있다고 보고서 이게 조정 내지는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이재명 지사는 뭐 쏘쏘 약간 보합. 네. 보합해서 크게 누리지는 못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전에 이제 보면 양자 대결 같은 경우 윤 전 총장하고 이 지사 격차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좁혀지는 분위기인가요? 예, 좁혀진 양자 분. 다른 모양은? 뭐 P&R 리서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오차범위 밖인데 이제 오차범위 KSY 조사라든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오차범위 안으로. 저희 이제 지난번 출마 선언하면서 정치 참여 재개할 것이다라 할 때 다시 한번 저점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네.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출마 선언 환호가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뭐 터졌던 이 다른 악재에 좀 발목이 잡힌 모양새.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제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이제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이재명 지사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그 논란이 있었던 경선 연기도 이제 종식이 되고 네네. 등록이 되고 출마 선언되고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면서 좀 쫓아가는 그런 형국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악성 그 악재들이 좀 있었잖아요. 전 대변인 사태부터 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 뭐 언론 인터뷰에 응한다던가 특히 이제 장모 문제. 그래서 이제 약간 하락 추세, 하방 압력을 받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못 누린 건 아닌가. 왜냐면은 이미 나왔던 재료들인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안 좋은. 그래서 이제 그 재료 성격이 좀 달라요. 이를테면 이제 그렇죠. 이재명 지사 관련된 그 이슈 소재는 뭐 지난 지방선거 때도 다 나왔었고 나왔던, 또 네. 법정에서도 이제 판결이 좀 났었고 네. 또 김부선 모 배우와의 관계도 이제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좀 또 이재명 지사도 사과도 깔끔하게 했어요. 이렇게 네네. 뭐그 군더더기 없이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모자란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이 터널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고 이미 평가가 이루어진 이슈이기 때문에 네. 다시 재연재로는 될 거지만 그렇게 휘발성은 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윤 전 총장 이슈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또 어떤 장면에서 어떤 내용이 남아있을지는 네, 네. 좀 예고된 악재들이 켜켜이 있기 때문에 재판들이 많이 또 남아있죠. 그렇죠. 다른 네. 뭐 상황들도 있고 장모 관련된 것만 해도 지금은 이제 요양급여 있지만 이제 뭐 도이치 그 주가 조작 등 네. 다른 이슈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출발이 좀 산뜻하지 못했다. 발목 잡히면서 좀 출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그 디폴트 지지율들이 있잖아요. 펀더멘털한 요소들이 있죠. 네, 뭐 콘크리트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겠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각각 후보를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이 골수 지지자들, 웬만한 악재에는 흔들리지 않을 지지자들은
어떤 성향의 어떤 분들일까요? 그 지난 그 MBS 조사에서 이제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보자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 이제 초기 동력은 어디서 확인되냐라고 보면은 연령별로는 이제 고연령대, 네. 70대 이상에서는 전체 적합도는 21이지만 그 70세 이상에서는 36%를 좀 보이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TK, PK 쪽. PK 쪽. 그리고 쪽. 이념 성향별로 보면은 보수층에서 이제 나는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층에서는 45%가 윤석열 총장을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도층에서도 20%. 이제 지지정당 보자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과반이 넘는 55%. 그렇죠. 이제 정리하자면은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지역별로는 TK, PK, 고연령층. 이게 전통적 이제 보수 정당, 네네. 보수층을 이렇게 형성했던 요소들의 50에서 60%가 그대로 이제 윤 전 총장에게 좀 모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보수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을 지지했던 분들의 상당수 혹은 과반 이상이 그렇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나름 고정 지지층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이제 신문 기사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 강성 친문이 정말 이재명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아니면은 그것도 만들어진 프레임이냐 여러 가지 또 이제 기사별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네. 평론가들도 서로 좀 다른 얘기를 네.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를 공고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 이제 지난 그 가을 올 초까지만 해도 그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불확실한 확실성이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확실성. 즉 무엇인가 이재명이 되었든 이낙연이 됐든 결국 이제 민주당이 우린 될 거야 재창출할 거야. 네. 둘 간의 경쟁을 나름 뭐 재밌게 흐뭇하게 보기도 했지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부동산 전 사면 발언하면서 그 프리폴 급락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올라가면서 이제 됐을 텐데 그때부터 이재명 지사에게 물어 계속 다녔던 아마 지금 그 물음이 더 거셀 텐데 그 무엇인가 하니 과연 이재명 필승카드 맞냐? 지금 오늘 송영길 대표도 좀 의미심장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권 재창출이고 그것이 이제 약간 정서적 거리를 좀 인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나왔는데 또 그 사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네. 반 이재명 정서라는 게.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뭐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뭐 지켜주고 과거 사례까지 꺼내면서 그때 또 이제 정세균 총리는 당연히 또 반발하고 편들기 아니냐 나오는데 저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이제 큰 물음표는 과연 필승카드 맞냐? 우리 이재명 올려도 이길 수 있냐? 재창출 가능하냐? 본선에 갔을 때. 그렇죠. 네. 이제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가 확실한 걸 수치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이를테면 좀 그나마 지금 제일 셀 뿐 네. 확실한 필승카드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여지가 좀 남아있어. 사실 이 여지가 이제 자꾸 뭐 친문했던 방향 뭐 친이 이제 친 이재명 반 이재명이 자꾸 이제 혼란스럽게 안 놓이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는 그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어 이제 그 전에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제 도정에 집중하고 네. 아무래도 행보에 좀 제약이 있었다라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평가 국면 나란히 서서 서로의 어떤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는 상황에서는 네. 이제 확장성을 보여줘야 되고 이제부터 이제 장이 열리는 상황이고 이제 검증대를 통과해야 될 문제들. 이제 중위권 이제 미들급 후보들은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노리고 이제 나란히 서야지 이제 비교점이 이제 보일 텐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일단 11일 이제 컷오프를 어떤 성적표를 받고 네네.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네. 그 논란의 여진도 여파도 달라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네. 이재명 지사가 결과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네. 향후 영향, 뒤에 뭐 단일화 영향 등 네. 여러 가지가 연동되어 있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 오늘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이 이제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이낙연 전 이제 총리 같은 경우도 나중에 단일화 대열에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은 결선 투표를 한 적이 투표가 있죠. 없잖아요. 이게 제도인데 과거에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죠. 없었죠. 근데 오늘 이낙연 대표도 그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결선 투표가 곧 단일화 아니냐. 네네네. 즉 뭐냐면 이제 묘한 신경전이 뭐냐면 결국 2등 이재명 지사는 50 과반은 안 될 거다. 네네. 그 2등 등수 타기로 이제 모아주고 2등은 나 아니냐 이렇게 그게
곧 단일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네. 하셨고요. 뉘앙스가 그런 이제 거였죠? 정 네. 총리는 이제 좀 공격적으로 아니 뭐 과반 결선 보지 말고 처음부터 바로 이제 모여서 처음부터 바로 그 1대1로 스크럼 짜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분의 뉘앙스가 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짧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 뭐 윤석열 플랜 B다 이런 얘기도 이제 네. 은근슬쩍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휘발성 있다고 봅니다. 휘발성 있다 보십니까? 이제 아직까지 네. 그 플랜 B다 뭐 대체제다 보험이다까지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분이 국민의힘 보수층 경선을 지금 윤 전 총장과는 달리 다른 결로 훨씬 더 그 휘발성 있게 경선 국민을 달굴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좀 많이 있다. 물론 뭐 캐릭터라든지 입문 과정이 윤 전 총장하고 좀 겹치지만은 네. 또 다른 측면에서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그렇죠.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개요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P&R 리서치가 자체 조사로 지난 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실시를 했고요. 자세한 조사 개요 그리고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 오후 5시부터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결승전이 열렸고 예. 조금 전에 막 나왔네요. 예. 결과 아십니까? 예. 네. 좀 오면서 알려주시죠. 봤습니다. 네? 오면서 봤는데. 오시면서 보셨군요. 네. 결과가 이게 어떻게 됐어요? 참 이게 흥행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은 게. 어떻게 됐는데요? 이게 무슨 뭐 드라마 각본을 짜고 해도 이렇게 안 될 텐데 그 1위하고 2위가 득표가 1,058표, 1,057표. 한 표 차이로 차예요? 예, 1, 2위가 갈렸어요. 와, 정말입니까? 그 두 사람도 나이도 또 한 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1위가 94년생, 2위가 95년생. 그래요. 근데 또 그 1위가 심사위원단 그 평가에서는 2위였어요. 네네. 2위가 심사위원단 평가 1위였고. 근데 국민 그 참여 투표에서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전당대회 때 이준석, 나경원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네요. 당내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 1위였거든요.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그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얻어가지고 1, 2위가 뒤집힌 거거든요. 네. 그 3, 4위도 8강전 3, 4위가 이번에 결승에서는 또 뒤집혔어요. 3, 4위가. 김현주, 임백천 그 아나운서의 부인이었던 김현주 이분이 네네. 그 8강전에서 4위였는데 이번에 결승에서는 또 3위로 또 올라섰어요. 그렇군요. 그 부군께서 이 코로나 확진 받아가지고 격리 상태라서 비대면으로 했는데 비대면으로 하면 불리할 텐데 거꾸로 4등에 5등, 3등으로 또 치고 올라왔네요. 네, 여러 가지 재미난 포인트가 있었는데 어쨌든 바른정당 청년 대변 출신 임승호 씨 27살. 예. 그리고 청년 백수입니까 별명이? 양준호 씨 26살. 굉장히 젊은 분들이 1, 2위를 차지하면서 대변인이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새로운 정말 흐름이 형성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대변인부터. 이래 되면은 모르긴 몰라도 이 대통령 후보 경선도 일정 부분 이 포맷을 경선 방식을 과거 완전히 똑같이 하기는 어렵고 이런 방식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최고위원 선거 때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아마 당 지도부에서 또 선거기획단에서 고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 참가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토론 배틀이라는 제도가 의원님한테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 블라인드로 하면 좀 유리해요. 블라인드로 하면? 예, 그런데 뭐 나이가 뭐 50대고 삼성국 출신이고 이러면 불리합니다. 지금 그 기본 역차별이에요, 지금. 역차별 얘기 나왔어요. 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토론 배틀 이준석 열풍 등등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도 당연히 영향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국민 면접도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내 후보들 치렀습니다. 꽤 재밌기도 했었는데 국민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김경률 회계사를 그냥 국민 면접관으로 받아들이고 또 뉴닉의 김소연 대표라든가 네네.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런 분도 사퇴 안 하고 계속 가고 네. 그분들이 약간의 톤은 다르겠지만 김경률 회계사가 아마 가장 그 강한 톤으로 민주당을 비판했을 텐데 했겠죠, 만약에 네. 그렇게 하고 뭐 나머지 분들은 조금씩 이제 톤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당에 대해서 국민을 대변해서 민심을 대변해서 쓴소리를 하고 후보들에게 그래서 후보들이 그걸 그대로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쇄신하는 모습을 이 국민 면접 과정에서 보여주고 했으면은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거를 못 받아들인 게 참 그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 아쉬운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쉬울 거고 다행인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인 게 김혜영 최고위원이 네네. 그나마 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돌직구 질문을 해가지고 네. 괜찮았어요. 예. 그런 게 훨씬 더 어쨌든 그 악플이라도 달리는 게 무플보다 나은 거니까. 그럼요. 네, 요즘 세상 그렇습니다. 네. 예. 아예 무명보다는 악명이 더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국민의힘 의원이시니까. 예. 지난 토요일 주말에 윤 전 총장하고 권영세 의원이 만났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대외 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90분간 만찬을 했는데 좀 권영세 위원장은 일단 묵시적인 입당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윤 전 총장 측은 예상대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석한 거야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권영세 총장의 감이 비교적 저는 정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쪽의 반응이 물론 그 조심스러운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좀 너무 예민한 반응을 내놨다. 그 전반적으로 보니까 윤 전 총장이 이제 정치권 경험이 없고 이게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그 정무적 진영을 제대로 구축을 못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아쉬운 반응이 나와요. 좀 급한 반응? 저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그런데 묵시적 동의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이 정도 언어를 쓰면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는 기정사실화 이렇게 또 해석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좀 그 선을 좀 자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저는 뭐 그쪽 그 캠프를 100%는 모르지만은 저는 들어오실 걸로 보거든요. 또 설령 안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실 거예요. 독자 후보로는 안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자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만나게 될 텐데 어떤 경로든 간에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눈 상대방의 멘트를 이렇게 전면 부정하는 그런 건 조금 그런 멘트는 별로 정무적이지 못해요. 그분의 생각입니다. 이러면 또 곤란해지죠. 서로 민망해지죠. 이준석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 당시 예를 들면서 뭔가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왔고. 그 안철수 오세훈 저번에 이제 보궐선거 때 단일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면 뭐 짜증낼 것이다 이런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뭐 8월에 안 되면 뭐 10월에는 준비가 되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당에서 그 윤석열 전 총장 입당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일찍 너무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직 정치 그 출마 선언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시간도 많아요. 7월도 있고 8월도 있고 그때 가도 안 들어오면 압박이 필요하지만은 지금은 늦은 시간도 아니거든요. 앞으로 시간 많이 있고 그때 충분히 생각해서 적절한 시점에 때를 놓치지 말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안 들어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한참 뒤에라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관심보다는 그래도 뭐 이렇게 비판이 났다고 하면은 이제 언론의 주목, 여론의 주목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앙금이 쌓이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7, 8월까지 기다려보고 그냥 충분히 생각해서 들어오시라고 해놓고 더 말 할 필요 없고 기다리고 그때 가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이렇게 그때 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충분하지. 지금 벌써 이렇게 막 필요하지 않은 걸 조기에 막 압박하고 신랑이 하는 모습, 신경질 부리는 모습 자체가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뭐
버스, 경선 버스 출발로 해서 이제 8월 말을 약간 좀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고 네. 예를 들어 또 같은 지도부 내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압박하지 말아라 좀 여유를 갖게 맞습니다. 하라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그 공방 과정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불필요한 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안 굳이 이럴 그래도 필요가 뭐 있을까? 국민들은 그냥 자본이 지켜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입당 여부에 대해서 계속 약간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는 게 지금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가? 입당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밖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그러니까 된다. 바로 입당한 날짜를 정해놓고 입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네네네. 입당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시간을 두고 보겠다 이렇게 한참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입당하실 걸로 보는데 대략 이 시점을 정했을 때 그때 입당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임박해서 결정하고.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7월 중에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7월에요. 예, 8월도 한 아니고. 8월 중순까지는 들어오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6월 29일에 윤 전 총장이 이제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악재들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인터뷰에 나와서 해명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예. 가장 결정적으로는 장모 법정 구속. 계속 좀 그 악성 재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예. 재판은 또 남아 있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지율 영향? 뭐 지금까지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비교적 대응을 쿨하게 하시는 것 같고. 쿨한 거 맞습니까? 예. 뭐 사모님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게 조금 나선 부분도 있지만은 네. 한 분은 그렇게 워낙 흥틀이고 허황된 그 소문이 얼굴도 안 내밀고 그냥 막 그냥 그 흑색선지만 퍼뜨리는 상황에서는 딱 그냥 단칼에 잘라주는 그 팩트를 가지고 잘라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한 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예. 네. 근데 그걸 자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모 부분은 뭐 윤 총장 본인이 그 장모님의 잘못에 대해서 뭐 관계가 있거나 연루가 돼 있거나 뭐 관여를 했거나 네. 이러면은 본인이 해명해야죠. 근데 그걸 아닌데 그걸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려드는 겁니다. 제가 네. 볼 때는 네거티브의 전형적인 수법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특히 이제 장모 문제나 여러 가지 수사할 지점들이 남아 있잖아요. 재판 예.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수사 예. 중인 것도 있고. 예. 그 좋은 반등할 재료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조금 더 그 앞에 더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괜찮을까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재판들이. 저기 윤석열 총장이 그 자기가 막 정치의 뜻을 두고 막 여론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네. 정권은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좀 편하게 닥치고 정권 교체 여론이 윤석열 총장을 선택을 했고 네. 그 윤 총장한테는 뭐 아무런 흠도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네. 해서 선택을 한 건 아니고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고 표를 모아줬을 때 정권 교체를 하기에 가장 유력한 카드라고 보고 했기 때문에 다소 뭐 알지 못했던 일이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여론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는 한은 지지율의 근본적인 변화는 저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대응하는 과정에서 영 그냥 뭐 사람이 그냥 뭐 좀 가벼운 모습을 보인다든가 영 뭐 이렇게 좀 대응을 너무 거칠게 한다던가 예, 그런 지도자로서 좀 갸우뚱하게 하는 네. 그런 태도, 자세, 또 사고방식 이런 걸 보여주면 오히려 그거는 표가 달아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 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한 1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예. 이 수사업자 금품 수수 의혹 일파만파예요. 뭐 예. 박영수 특검까지 나왔고요. 예. 홍준표 의원은 글까지 썼고요. 미리. 예. 예.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여러 가지 의혹. 병풍을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수산업자. 일단 그 정치권에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네. 또 그 관계 속에 불법한 요소는 없는가. 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는 김재원 의원이 전 최고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네. 우리가 알지만 특별 사면은 도와준 사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검찰에서 도와주든 법무부에서 도와주든 아니면 정치권에서 도와주든 청와대 관계자가 도와주든 도와줘야 가능합니다. 일반 사면은 안 그래요. 일반 사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되는 거지만 특별 사면은 누군가가 소개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됐는가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 있는 요소는 없었던가. 네. 김정은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그건데 그 두 개가 앞으로 규명의 대상이 아닐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말하는 대로 코너를 저희가 신설했는데요.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하게 시민 여러분들의 말문을 여는 말길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신장식입니다. 네. 신 변호사님 오셔서 제가 든든합니다. 저희 사실 이 코너는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저희 의견 주시는 이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인데요. 여러분의 의견 항상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문자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인상 동결할 것인가 인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 최저임금인데 일단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은 벌써 넘겼고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확정 고시해야 됩니다.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해야 심의 기간까지 고려하면 네. 뭐 이렇게 8월 달까지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한 번도 시간을 지킨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예. 항상 논란이었고 항상 박차고 나가고 뭐 이런 그 기사들만 접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경영계는 늘 그렇듯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1,800원을 요구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사용자 측에서는 올해와 같은 수준, 그러니까 동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080원 오른 1,800원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뭐 이게 지금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중간 어디쯤 또는 사실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작년에는 1.5%, 재작년에 2.9%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인상 요인이 좀 있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물가 인상률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되는데 1.5% 그리고 2.9% 올랐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23.9%. 그러니까 2,080원 오른 1,800원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잠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차등을 준다는 거. 다시 한번 어떤 기준을 정해서 분리한다는 것은 지난하고 어려운 작업이고 그걸 당하는 이 사람한테는 한편으로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최소한의 그 임금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가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은 제자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저희들도 일하면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주어지면 더 큰 만족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 얼마로 넘어가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힘들죠. 잠깐 몇 시간 솔직히 훌쩍 가잖아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또 그렇게 만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남는 게 아무래도 없죠.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분야들이 거기가 다 좀 힘들고 한데 좀 일단 코로나는 좀 어느 정도 좀 지나가거든.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들으신 것처럼 시민들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야 또 사용자 입장이냐 아니면 노동자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를 테고 그렇죠. 기본 뭐 철학관도 있을 테고요.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요 몇 가지 멘트만 들어도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특히 이번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많이 고려가 될 텐데요. 네.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불 능력 없다. 우리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맨날 문 닫고 집합 금지되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네. 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네. 저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는 또 힘들죠.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발표를 했는데요. 단신 근로자, 혼자 사는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작년에 비혼 단신의 경우 최저 생계비가 208만 4,300원 정도 돼요. 208만 원 정도. 예. 근데 현재 최저임금이 8,720원 동결하자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월급으로 따지면 18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 최저 소득도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월 26만 1,852원 초과되고요. 1년으로 따지면 314만 원 정도 빚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신 근로자도 그런데 만약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로 가면은 그러네요.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의 고통 이거를 어떻게
서로 상생의 방법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죠. 그래도 최저 생계는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네. 저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해법이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다. 예, 네. 없지 않아요. 네. 뭐냐면 이전에 2018년에는 16.4% 최저임금이 올랐고요. 2019년도에는 10.8% 올랐어요. 그런데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라고 네네. 하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보전하라고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한테 줬어요. 30인 미만 사업장에다 줬는데 네. 이게 처음에 2조 9천억 원 투입이 됐고요. 2020년에는 2조 1천억 원 네. 투입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2021년도 예산은 1조 3천억 원. 즉 반토막 거의 절반 수준이네요. 절반보다 더 줄어들었죠. 최초에 2조 9천억 원이 나갔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적게 오르니까 일자리 안정자금도 투입이 적어진 겁니다. 따라서. 예, 2.9% 1.5%밖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 올랐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생존 적어도 생활비만큼은 생계비만큼은 최저 생계비만큼 보장을 해주면서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어려움, 지불 능력이 모자란 부분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예. 네. 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이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지난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체회에서는 부결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네. 이게 뭐 업종별 지역별로 특히 업종을 한 2개 정도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어떤 쪽은 조금 낮게 지불 능력이 적은 그러니까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는 업종에는 좀 낮추자. 그다음에 서울하고 지방을 나누자라는 지역별 차등 의견도 있었는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난 6월 29일 날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그다음에 기권 1표로 부결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똑같은 최저임금 적용해야 된다라고 됐는데 노사정이 최저임금위원회는 9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측 9명하고 공익위원 중에 2분 정도가 차등 적용에 찬성을 했는데 네네. 결국은 과반을 얻지 못해서 부결이 돼서 최저임금은 국민의 기본선, 국민의 존엄의 기본선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결론을 낸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반론은 어떤 업무 숙련도나 어떤 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서울에 사는 사람과 또 지역에 사는 사람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왜냐면 네. 뭐 월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이게 조금 차등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럴 있잖아요.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저선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주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이거를 뭐 깎을 생각을 하지 최고선으로 말고, 놓고 네. 최고선으로 놓고 네. 깎지 말고 최저임금이니까 그렇죠. 최저선을 정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하는 방식으로 서울은 더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있었네요. 예, 지금 예. 문자를 저희들 많이 받고 있는데요. 9777번님 저는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현재 최저임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8천 원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고 최저임금은 오르면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뭐 동일한 의견 주셨고요. 좀 다른 의견 없을까요? 네. 네, 조금 이따 다시 저희들 좀 정리해서 좀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좀 양분되는데 지난해 1.5면 올해도 그러면 약간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을 이게 하십니까? 2번 연속해서 처음에 16.4, 10.8 올랐다가 2년 연속해서 2.9, 1.5 이렇게 너무 낮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10,000원, 최저임금 10,000원, 10,000원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10,000원에 근접한 쪽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룰라라고 브라질 대통령, 노동자 네, 출신 네.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왜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이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네. 사람을 돕는 것이야말로 네. 최고의 투자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간상 다 전달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